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암호화폐 시장의 핫한 이슈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또 요즘에 TV 광고를 보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업체들이 네. TV 광고를 시작했어요. 네.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괜히 좀 뿌듯하고 제가. 아, 네. 그래요? 어떠셨나요? 약간 좀 뭔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야, 저 돈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다 나의 스스로에서 왔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광고를 할 정도로 뭔가 그 기업 이미지 개선이 됐다.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소위 뭐 사기판이었잖아요. 네. 바다 이야기와 다를 바 없었는데 이렇게 뭔가 이른바 정말 약간 빅스타 아닌가요? 그 정도면은 네.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걸 보면서 그 연예인들이 이걸 픽했다는 것도 이 연예인들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올라서 자기 이미지를 약간 훼손할 수 있는 광고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뭔가 좀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마음에서 뿌듯한 한편 네. 저 돈 어디서 났을까? 수수료 많이 걸었나 보네.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들죠. 사실입니다. 네. 아, 네, 수수료 하면서 보셨군요. 네네. 아, 근데 또 광고를 보면 말씀하셨지만 이미지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약간 공익 광고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미지 개선을 하기 네.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게 뭔가 광고를 할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 개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내가 경쟁사보다 좋아요, 내가 더 잘났어요 라는 광고가 있는 반면에 어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거 내가 누구 걸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업의 파이 전체가 커져야지만 네.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많아지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마 시장 자체가 커져야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내가 경쟁자를 찍어 누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모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광고 쪽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특근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을 앞두고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당연히 이제 폐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신청은 했지만 이제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까지 더하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2개의 거래소가 이제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폐업이 확실시 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7일까지 폐업을 공지해라 이렇게 금융당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금융당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요. 이 회사가 망하건 뭐 이 산업이 어떻게 되는 건 사실 이거는 별로 네. 걱정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건 투자자 보호입니다. 여기에서 거래했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금융당국이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4일 날까지 뭔가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닫는 게 기정사실로 확정이 됐으면 미리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 대처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지를 할 때 홈페이지에다가만 그냥 달랑 올리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자기들 고객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고객의 연락처, 이메일 등으로 해서 우리들이 폐업을 하니 빨리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 거래소에서 빼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모를 수 없게 맞습니다. 하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일까지는 사실상 이제 영업 종료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금융당국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폐업 확률이 좀 높은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특정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진즉에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있는데 한국의 거래소는 뭐 A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A 거래소가 상장돼 있는데 뭐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돼 있을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네. 이 특정 코인이
상장돼 있는 곳은 그 A 거래소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요, A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A 거래소가 문을 닫아서 결과적으로 상장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이 코인의 유통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 코인이라면 그야말로 그냥 데이터 쪼가리, 휴지에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벌써 다 가격에 반영이 됐을 텐데, 그래도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어떻게 해서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A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그 해당 코인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상장이 신규로 되지 않는 이상 네. 사실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그나마 정리매매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거 건져봐야 뭐하니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쯤이면 사실 다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진짜. 많이 드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을 표현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ISMS 인증을 받았는데 실명 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발표에 따르면 21개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을 닫는다. 네. 너무 간단하죠. 오늘은 네.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문을 닫는다. 네. 두 번째가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원화를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벌집 계좌, 가상 계좌를 통해서 원화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소가 일종의 이제 컨펌 작업을 거쳐서 그 원화를 입금한 다음에 코인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24일, 그러니까 25일부터는 이 계좌가 막힙니다. 아예. 이미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ISMS 인증을 안 받은 거래소의 계좌 같은 경우는 막아버렸어요, 은행이. 근데 이제 ISMS 인증이 현재 받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4일까지 기다려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25일이 되면 원화 마켓은 어쨌든 막히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은행들 뭐 아니면은 저쪽에 뭐 그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여기서 다 이제 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원화 입금 통로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마켓만으로 이제 원화는 아니고 코인 마켓만 가지고 코인 마켓이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리플을 살 수 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요새 잘 나온 뭐 위믹스를 살 수 있고 네. 이런 식의 이제 코인 마켓만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이지만 해외 거래소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원화 네. 거래가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과연 그 거래소를 이용할까라고 보면 이용하는 경우는 네.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없죠. 네. 만약에 그 거래소가 정말 진짜 좋은 프로젝트를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상승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상장을 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찾을 텐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해외 글로벌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막 빠방해가지고 막 그렇게 유명한 애들 막 네.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제 문을 안 닫는다면 코인마켓만으로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실명 계좌를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절박하죠. 네. 여기 이제 9개 거래소 분들이 모여서 야, 이거 특근법을 이 실명 계좌가 있어야지 신고가 가능한 게 아니라 선신고 후 계좌 발급으로 바꿔달라라고 금융당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업비트가 ISMS 인증을 넘어서 ISMS-P라는 걸 받았다라고 했는데 ISMS-P는 뭔가요? 그냥 ISMS가 네. 일종의 그러니까 90점이라면 네. ISMS-P는 95점쯤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냥 받으면 좋은 거라고 해서 네. 쉽게 말해서 업트가 우리는 달라, 우리는 1등이야, 우리는 훨씬 더 좋아 라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사실상 업비트가 뭐 ISMS-P를 받은 것도 있지만 실명 계좌를 처음으로 받았던 거래소였습니다. 빅4 거래소 중에서도 처음이었는데 나머지 거래소들도 이제 어제부로 실명 계좌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4대 거래소요. 빗썸, 코인원, 코빗. 네. 다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빅4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빅4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애매한 게요. 네. 그 가운데서 업비트가 80입니다. 나머지 20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가 나눠 먹는 네. 거거든요. 이게 올 들어서 굉장히 시장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지난해만 해도 업비트 빗썸이 약간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들어서 격차가 벌어졌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UI, UX나 이런 게 편하기도 하고 좀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제가 결정적으로 농협을 가보니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농협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봤더니 농협 지점 곳곳에 가상자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코인원이나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거래량이 처지니까 빅2 이제 양대 산맥으로 보자면 업비트의 경우에는 K뱅크 계좌를 연결하면 됩니다. 네. K뱅크는 그냥 비대면으로 뚝뚝뚝뚝 누르면 계좌가 바로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한도 계좌라고 개설이 돼요. 네. 그래서 이체를 30만 원까지밖에 못하는 그런 제한된 계좌가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점을 가서 그러면 계좌 개설한다라고 보면 가상자산 거래는 나쁜 거예요라는 인식을 굉장히 심어준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비썸을 거래하고 싶으면 농협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왕에 농협통장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게 허들이 좀 있어요. 네, 좀 심리적인 허들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 범죄를 짓는 건가? 왜 나를 이런 취급하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계좌 연결이 쉬운 K뱅크를 통하는 업비트 쪽으로 사람이 많이 이런 신규 가입자들이 네. 많이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은행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굉장히 크네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쨌든 업비트 독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산업이 어쨌든 독점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 후생이나 아니면은 그 뭐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건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비트 네. 독주는 아니고 다른 세 개가 붙어서 독과점 체제로 이제 네.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네. 독점과 독과점의 차이네요. 네, 그런데 확실히 저도 업비트를 이용하면서 K뱅크를 좀 이용하는데 좀 편리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도 쓰겠구나 네.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네. 객장에 가보시면 아마 확실히 느끼실 텐데 되게 약간 내가 되게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눈치 느낌을 보일 받아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4대 거래소는 이제 실명 계좌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이 4개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들은 실명 계좌 발급이 좀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이게 약간 그래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게 뭐냐면 4대 그러니까 나머지 3개도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3개는 받았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몇 개나 되느냐인데 네. 눈여겨봤던 게요. 그 제가 아까 거래소들이 이제 9군데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특급법 이거 너무합니다. 네. 선신고수리 후 실명 계좌로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그 9개 거래소에 보면 당연히 지금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가 그 9개 거래소에 같이 몸을 실어서 단체 행동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빠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지닥, 고팍스 네. 그 9군데 없더라고요. 고팍스도요? 네. 그래서 아니 얘네 도대체 왜 없지라고 보니까 뭔가 플랜 B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지닥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준법 감시인으로 이른바 전관을 모셔왔습니다. 네. 재경부 출신의 이른바 이제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션 좀 원활한 그런 분을 이제 모셔왔어요. 저 보면서 야 저분 도대체 얼마를 주고 데려왔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대관 업무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다 같이 항의하는 그 모임에 안 낀 걸로 봐서는 뭔가 지금 물밑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플랜 B가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고팍스 같은 경우에도 고팍스에 보면 특징 있는 토큰이라고 하는 게 불 토큰, 베어 토큰이라고 있었어요. 네. 현재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만큼 오르면 얘는 200만큼 오르게 설계된 이렇게 약간 일종의 이제 마진 거래 비슷하게 네, 이제 설계가 된 뭐 그런 몇 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마진 거래가 불법이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제공하는 거래소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네, 잡혀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매한 부분을 이제 고팍스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예 다 네. 마켓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권 안으로 들어올 때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고팍스도 뭔가 하고 네. 있구나. 예전에 부산은행과 뭔가 맞아요. 뭐 네. 어디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밑에서 뭔가 얘기가 네. 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군데 정도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기대감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독과점 얘기를 하셨지만 4대 거래소에만 실명 계좌를 준다. 그리고 원화마켓을 이곳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거래소들에서 반발이 당연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 네. 그게 이제 평소에 약간 덕을 쌓으면 뭔가 컴플레인 할 때, 쟤는 저런 얘기를 할 만하지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덕을 안 쌓고 평소에 약간 분탕질을 치다가 이제 와서 나 억울해요라고 하니까
야, 니네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라는 네. 이제 느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른바 시장 자체가 좀 건전하게 발전해왔고 건전하게 영업을 해왔다면 이들의 이제 항면에 대해서 이 독과점이고 산업혁신을 저해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마 들어줄 텐데 이 그간에 사실 그 이른바 이 중소업체들이 보여왔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야말로 도박장과 다를 바 없는 식의 영업 행태를 보여왔었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상장이 안 되긴 했는데 현재 경찰이 다단계 수사 혐의로 수사 중인 보도가 이미 나온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네. 공지를 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엉망으로 약간 운영을 해왔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래소들이 반발하는데 그게 잘 먹히지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독과점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업체가 한 6개, 8개 정도 네. 되면 이걸 딱히 어떤 산업에서 8개 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말하기 좀 네.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곳의 점유율이 너무 높은 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반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잘 가두어 나가는 어떤 훌륭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시험대에 올랐죠. 엘살바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제 달러와 같이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건도 사고 뭐 정부 세금도 내고 진짜 화폐로 되는 건데 초반 분위기는 사실 좀 네, 초반 생각했던 것과 분위기가 다르게 네, 심각합니다. 네. 이따가 세 번째 아이템인가요?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 이 엘살바도르가 정부 차원에서 200개의 비트코인을 샀어요라고 이 대통령이 트윗에 올린 다음부터 갑자기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네.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샀다고 했는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내렸어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훅 떨어졌거든요. 와, 정말. 근데 이게 엘살바도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시점만 놓고 보자면 말씀드렸는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시점, 상관관계만 보자면 상관관계도 아니죠. 그냥 우연히 타이밍. 겹친 타이밍을 보자면 엘살바도르가 정부 차원에서 200개의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라고 트윗이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저도 뭐 음모론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그 비트코인의 도입을 꺼려하는 글로벌 그 금융 세력들이 네. 그렇게 엘살바도르의 본때를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갑자기 변동이 심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9월 7일이라고 하는 날을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축하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각자 우리가 모두 엘살바도르를 응원하자라는 의미에서 $30씩 비트코인을 사서 인증하는 그게 이제 퍼레이드가 벌어졌었거든요. 비데이라고 이제 네. 부르면서 저도 네, 올렸습니다. 했었죠. 저도 올렸는데, 그렇군요. 네네네. 네. $30씩 사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들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가격이 급락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약간 좀 안 좋긴 했고요. 그 재밌는 거는 이 이제 대통령이 제가 아까 200개 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200개를 샀다라고 이제 또 올렸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급락하고 나니까 150개 또 샀지. 가격 떨어져서 이러면서 이제 총 저가 매수했지. 네, 이렇게 맞아. 했죠. 550개의 비트코인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뭐 가격이 떨어져서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그날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 게 맞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통신 인프라라고 하는 게 엘살바도르에 잘 갖춰져 있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안 네.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5G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 엘살바도르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좌가 없는 사람이 한 70% 정도 되는데 네. 휴대폰 보급률은 100%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제 그 통화로 쓰기엔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게 결제하려면 이게 뭔가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뭔가 결제 차질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월렛을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정부 공인 월렛이 치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치보를 써야지만 우리가 $30를 넣어줄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치보 앱에서 오류가 좀 났었답니다.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출발부터 약간 굉장히 험난한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고란 기자님을 포함해서 이제 9월 7일을 비트코인 데이, 비데이라고 부르면서 $30씩 사들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400개 비트코인을 사들였죠. 엘살바도르에서 200개씩 사들였는데 그 기대감에 좀 오르다가 정작 당일이 되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세 번째 이슈에 다루겠지만 뉴스에 사고 소문에 팔아라 뭐 이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이런 말이 여기서 또 통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기념비적인 날은 맞거든요. 네. 근데 가격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출발. 네. 거의 이제 출발이고 엄청난 이제 실험을 하는 거라서 이 너무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장기 관점에서 이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 채택 소식이 좀 기대감이 많았지만 사실 현지에서는 좀 반대 시위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저는 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계속 시위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거 어쨌든 간에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쨌든 어딘가를 거쳐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분위기나 민심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분이 독재자예요. 네. 밀레니얼 독재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비트코인 법안, 이 안건이나 이런 걸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약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결단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합의의 과정 없이 약간 일방적으로 비트코인 법안을 밀어붙인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건 독재자잖아요. 그렇죠. 괜히 뭐라고 했다가 이제 혼날까봐 이제 말을 못하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외 엘살바도르에서도 그 정서가 별로 우리랑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테크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저거 뭔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은 당연히 이거 법정 통화를 한다니까 좀 싫을 것 같으세요. 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한 75%가 법정 화폐를 택하는데 반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도입을 해서 엘살바도르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이제 로드맵대로 잘 가면요. 국민들의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잘 진행됐으면 하는데 제가 그쪽의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제가 아까 왜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 안에서도 약간 여론이 안 좋은데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변동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정말 급변동한 거예요. 딱 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거봐라. 그러면서 굉장히 엘살바도르 해제가 많이 등장해. 거봐, 내가 그걸 그렇다고 했잖아, 이거. 해제가 거기서 또 나오는군요. 위험하다고 네. 했잖아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른바 금융 세력들이 이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약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안에서 약간 막연하게 있었던 두려움과 실제로 가격 움직임이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맞아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더 반대 움직임이 큰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독재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 또 여러 맞아요.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내부 의견이 갈리다 보면은 당연히 또 국제기관에서도 우려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입할 때부터 가장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일단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기관은 아마 IMF가 될 것 같은데 국제통화기금.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자면 국제통화기금에 자신들의 그 단체가 존립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엘살바도르처럼 뭔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받았고요. 근데 만약에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성공을 해서 더 이상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지켜보는 남미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잘 됐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달러 패권으로 약간 상징이 되고 있는 IMF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IMF가 저렇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IMF는 초지일관 위험하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친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해에도 엘살바도르가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올해도 10억 달러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10억 달러에 대해서 IMF가 너희들 자꾸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안 줄 수도 있는데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10억 달러 얹어가 지금 끊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 권력, 금융 권력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이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IMF가 당연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미 국가들에서도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미 국가들에서 어떻게 좀 행보를 취할지. 네. 제가 아까 해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그 해제를 또 하는 그 전문가가 야 엘살바도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봐 내가 그런다고 했지. 왜? 이렇게 지금 막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던 나라들이 약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험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이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갑작스럽게 급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아무래도 두 번째 이슈, 엘살바도르 이슈였겠죠. 네. 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녁쯤에 좀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1, 2% 떨어지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났었어요? 네, 저는 일찍 잠들었거든요. 그날 속편히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난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때 무슨 이제 원고를 써야 돼가지고 밤에 이제 한 12시부터 이제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이게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일이. 네. 계속 그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시세 확인하고 뉴스 확인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네. 5시에 잠들었는데 아이고. 아마 저처럼 못 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진짜 화요일을 거치면서 화요일 밤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알겠더라고요. 네. 제가 잠시 또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망각에 잊을만 도는데. 하니까 참. 맞아요. 네. 야, 이제 그때 한창 야, 비트코인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야, 그리고 떨어져 봐야 뭐 4% 뭐 3%지. 야, 그렇게 뭐 떨어지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부처님 오신 날 같이 약간 자비가 아니라 네. 자비가 아니라 이제 가격 급락을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딱 맞았었는데 시장이 원래 이렇게 위험한 거였잖아요. 변동성이 크고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기 생성에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한 시장이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리스크 관리 잘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쵸.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약간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요일 보면서 또 정신 차렸습니다. 역시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 30분 동안 30%가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인 거고, 게다가 이 장이 열리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짱하게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운 역시 시장 앞에선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20일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훈풍이 불어서 저도 이제는 정말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리고 이유 없이도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번씩 훅훅 빠지기도 하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락이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거래소들도 마비가 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거래소가 그래도 괜찮다. 마비되진 않았거든요. 입금이 안 된 적은 있었대요. 입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입금하려고 막 했었거든요. 네. 바이 더 딥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입금이 몰리니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 차례가 됐나 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됐는데 이미 그때는 바닥지 그렇게 올라오는 시점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적감해서 못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죠. 미국에서 아예 그냥 그래서 거래소 자체 주문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아예 그냥 잠시 중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된 거죠.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많이 다운돼 봐가지고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약간 해외에서도 잘 인지를 못했던 이슈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어쨌든 이제 사후적으로 발생한 걸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제가 대충 어제 한 7개 정도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첫 번째,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른바 호재성이라고 여겨졌던 이벤트가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실망 매물이 이제 나와서 그런 거다. 이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로 다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떨어질만 했다. 그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가 됐다. 게다가 이제 JP모건이 분석해 봤더니 8월에 상승장을 주도했던 건 개인이거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이 기간 자체가 기관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하고 하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것도 약간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테이퍼링이 그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마침 그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나와서 고용 지표에 관계없이 테이퍼링은 일정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매파분이 또 발언이 예정된 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늦춰지는 줄 알았더니 그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장대 양봉을 그렸거든요. 네. 근데 다시 테이퍼링 그냥 예정대로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비트코인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정도 되겠고, 네 번째가 사실 가격만 놓고 보자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그 도대체 어디서 매도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을까를 보면은 현물 시장이 아니고 파생 쪽에서 그렇습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 네.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고배를 잡고서 거래를 하던 롱 포지션들이 일제히 청산을 싹 당하고 쫙 당했죠. 선물 시장에서 네. 청산을 당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디파이 시장에서 또 연쇄 청산이 또 닥쳤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디파이의 총 락업 자산이 30조가 넘었어요. 지금 디파이예요? 디파이 시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크래시가 오니까 이게 청산이 일어나죠. 그럼 청산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혹시 그 주식시장에서 반대 매매 당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반대 매매를 할 때는 증권사가 하한가에 던집니다. 하한가에. 왜냐면 네. 어쨌든 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10,000원이 아니라 저 밑에 한 8,000원쯤에다 주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체결이 되죠. 그럼 그게 앞으로는 또 시장가가 되는 거예요. 8,000원 기준 가격이 돼버려서 이 기준 가격으로 놓고 보니까 또 담보금이 부족한 또 디파이가 또 발생하잖아요. 또 연쇄청산. 도미노처럼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줄줄이로, 그쵸.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이 4번, 네 번째 이유를 보자면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디파이 시장이나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마치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보면은 정말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엮여 있었던 거잖아요. 모든 상품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 지금 디파이 시장의 제가 아까 30조가 넘는다라고 했는데 거기 락업된 자산이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식의 충격이 왔을 때 연쇄 청산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일깨움을 다시 한번 네. 일깨우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아마 이 네 가지 이유가 가장 좀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네. 음모론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악재 없이 너무 잘 달려왔잖아요. 네. 다음 이슈도 넘어가겠습니다. NFT 열풍으로 좀 주춤했던 시장이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붐이 일고 있는데요. 디파이에 예치된 코인 규모가 무려 1,800억 달러입니다. 네네. 2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그 예치된 코인 규모 락업 자산만 1,800억 달러고요. 네. 네. 정말 많네요. 네. 말문이 막히신 건가요? 아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조라고 하는 건 그 담보 대출을 받은 네. 그 금액이 이제 30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건 전체 디파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이제 200조 원에 육박할 정도고 제가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쇄 청산이 나오면서 이른바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코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한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일이 뭐냐면 그때 이제 갑자기 가격이 급락했을 때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그 이더리움 채널에서 가스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래를 처리하려고 할 때 드는 수수료 비용이 50만 원, 막 60만 원 하는 거예요. 한 거래당요? 한 거래당.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체결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청산당하게 생겼으니까. 네. 이거 빨리 담보금을 넣든지 아니면 뭘 팔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서로 너도 나도 높은 가스비를 부르다 보니까 와 900회까지 급등하면서 이게 대충 보면 900회면은 대충 한 사람 어느 한 정도인가요? 80만 원, 70만 원쯤 되는 거거든요. 네. 수수료만. 거래 하나 처리하는데 그렇게 이제 해도 밀리는 거예요. 밀리니까 네. 더 높은 비용을 쓰면서 이렇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나마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지만 어떤 체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운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커지는 디파이 시장이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정말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리스크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디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청산 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단순히 스테이킹을 하고 일종의 이제 보상을 받는 방법이나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이렇게 수익을, 보상을 받는 네. 거냐. 이거는 사실 뭐 많이 위험하진 않거든요. 네. 뭐 청산 위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대출을 통한 디파이를 하실 때는 네. 청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이 예를 들어서 이 담보금의 50%까지만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50%까지 풀로 받지 마시고 한 30% 정도만 받아서 룸을 한 20% 정도 남겨둬야지 이렇게 가격이 급락했을 때 충격이 본인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 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하자. 네.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 네. 오늘 또 한 번 느끼는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솔라나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뭐 리플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7위에 올랐다라는 맞아요. 소식까지는 도지를 제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언제 제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모든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나올 때 비트랑 같이 폭락했습니다. 네. 근데 솔라나는 솔라나가. 잘 버텼어요. 네. 덜 떨어지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를 돌파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저번 방송 저번 주였나요? 네. 그때가 $100 $100를 돌파했다고 말을 했고 네. 그때 너무 고위험이다. 지금 고점이다. 네네. 라고 좀 무섭다라고 했었는데 네. $200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종의 그 약간 주변에서 인간 지표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제가 사면 꼭지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그 분명 $80도 비싸다라고 생각했었고 $100도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리플을 제친 날 사셨어요? 그 약간 전날에 한 150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55 정도에 샀어요. 네. 큰일 났다. 이거 나 고점 잡은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170가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더 떨어지는 이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정말 정확하다. 과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일단은 저는 현재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왜 투자했냐라고 보면은요. 리플까지 제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른바 플랫폼 코인으로서 이더리움에 이어 인정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다도 뭐 그런 측면에 속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이더리움이 해결해주지 못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솔라나라는 플랫폼이 해결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상승세가 무섭고 이더리움이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인데 솔라나는 그걸 해결하겠다. TPS가 막 5만 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코인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약간 가격만 놓고 있죠. 보면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뭔가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해서 투자했지만 모든 투자 판단 그에 따른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네. 판단은 저희가 하겠지만 혹시 코인을 매매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지표가 되어주시면. 인간 지표. 그래서 제가 제 알고란 채널에서요. 제가 사면 샀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전부 팔아야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면 샀다고 말을 하고 그래야지 제가 뭔가 뉴스를 전할 때 제가 들고 있으니까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면 샀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솔라나를 약 100 그리고 어제 또 샀어요. 네. 어제 좀 계속해서. 약간 떨어졌을 때 네. $160 정도에 샀거든요. $165 정도 샀거든요. 네. 또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200가 넘었더라고요. 지금 상승세가 정말 무섭고 일종의 이제 트렌드가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추천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뭐랄까 이 자산의 투자의 기본은 깔고 가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알트코인의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요. 이 시장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언제는 디파이, 언제는 NFT 네. 이렇게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되게 좋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네. 같은 데 가면 카테고리별로 어떤 코인이 있는지를 다 분류를 해줘요. 테마별로, 네, 맞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주죠.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딱 누르게 되면 이거는 뭔가 자산 에셋 백드 무슨 코인, 이거는 게이밍 코인, 이거는 뭐 NFT 코인, 이거는 솔라나 계열 코인, 이건 테라 에코시스템 코인 이렇게 분류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솔라나 계열이니까 솔라나 계열 코인을 누르고 들어가면 거기 한 코인이 50개 정도 있나? 그렇게 있어요. 이게 맞네요. 계속 이렇게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매번 지켜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서 들어가서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 업체가 뭔가 프로젝트가 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네. 그 뭔가 미디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유망한 종목을 몇 개를 점 찍어 두고 있다가 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점 찍어 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 찍어 뒀는데 이미 올라버리는 거야. 아직 못 샀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출발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어느 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몰빵은 하진 않고요. 솔라나 계열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러 군데에 소액씩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 기본 자산을 깔고 가시고 이른바 우량 자산으로 네. 그다음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몇 개의 되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찾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유망한 테마에 일단 올라타야 되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바로 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네.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가장 유망한 테마, 요즘 핫한 테마에 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워낙에 이 순환 장세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사려고 보면 이미 늦은 경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NFT가 붐일 때 NFT를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다음 유망할 섹터를 찾는 것이 맞는지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잔고가 바닥나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한 끈만 잘못하면은 고점에 탔다가 또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나와서 몇 번 하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잔고가 큰일 나요. 비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예요. 우량 자산을 그냥 적립식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뭔가 이렇게 약간 급등을 노리는 네.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고 하면 내가 이 테마가 끝인지 아니면 중간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거를 알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걸 알기가 네. 그걸 이제 알기가 시작인지 아니면 이제 끝인지 잠깐 지나가는 바람인지. 그쵸? 일단은 한국의 뉴스가 별로 안 나오면 시작입니다. 한국의 뉴스가 많이 나오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른바 코인데스크 코리아나 블록 미디어나 이런데 코인 매체들이만 써. 그럼 이건 아직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근데 갑자기 이게 넘어와가지고 한국경제가 쓰고 조선일보가 쓴다? 이러면 약간 끝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신문 될 것 같아요. 일면에 났다.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빠르게 팔아야겠네요. 네네네. 빠르게 판다기보다는 이젠 끝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아는 그 커뮤니티에 이분이 이제 이쪽 전문가세요. 그랬더니 솔라나가 꼭진 것 같다.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니 코인 안 하는 사람이 나한테 솔라나를 묻더라. 인간 지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약간 국내 뉴스가 별로 없으면 시작이다. 네. 확실히 인간 지표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몇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팁이라기보다는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셀프 디스지만 이게 청산의 여왕 뭐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 장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코인은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정도는 뭐 안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잖아요. 대출 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붙일수록 수익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되고 나서 저도 지금 현재로도 지금 디파이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굴리고 있습니다.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여기 한도를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는 룸을. 네. 그러니까 50%만 말씀드린다. 30%만 잡고서 이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초 자산의 가격이 30%, 40%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 자산 위험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 리스크 관리하실 때는 이렇게 청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룸을 좀 약간 많이 잡아두시고 네. 약간 수익을 포기하시더라도 가셔야지 이런 일 안 당하십니다. 화요일 밤 같은 일을. 네. 어느 정도 좀 한도 여유를 좀 가지고 투자금을 설정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는데요.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더라고요. 정말 사고 싶은데 줍줍 타이밍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현금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던 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버티다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 줍줍 타이밍에 뭔가 실천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현금은 항상 들고 가시길. 네, 리스크 관리 비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고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